자, 이번 시간에는 신용카드 하고요, 외환에 대한 얘기를 두 개를 한꺼번에 다뤄보도록 할게요. 신용카드라고 하는 거는 먼저 신용카드의 카드 회원하고요, 이용과 관련된 얘기를 다뤄보도록 할게요. 회원 및 카드 이용. 자, 신용카드라고 하는 걸 쓰려면 카드 회원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 회원이 돼가지고요, 회원의 카드 발급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신용카드 회원이 되려면 발급 기준이 한때 DJ정부 초창기에 신용카드 발급이 굉장히 남발된 적이 있었는데, 개인 회원과 법인 회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개인, 법인 이렇게 해서 회원이 구분이 되는데, 개인 회원은 만 20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만 20세 이상으로 하되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냐면, 급여소득자나 월급쟁이들이죠. 급여소득자나 또는 자영업자,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영업자 또는 기타 소득자. 기타 소득자는 종합소득 신고를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 신고에 의해서 그 사람 세금이 과표가 잡히죠. 그 다음에 일정 부분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납부 실적을 가지고 카드 발급이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타카드 소지자, 이미 다른 회사가 발급한 카드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카드 발급 대상이 될 거라는 얘기겠고요. 그리고 주부와 일정 요건을 갖춘 대학생, 주부와 대학생까지도 개인 회원으로 되는데, 이때 카드 발급을 못 해주는 카드 발급의 불가자, 카드 회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보통 외부 신용불량자나 다른 데 연체가 잡혀 있다든지 신용불량이 돼 있을 때, 또는 타카드를 사용했는데 타카드에서 이미 걸렸어, 타카드 불량자. 그러면 타카드에서 불량이 되는데 새로운 카드 발급을 안 해준다는 얘기겠죠. 네, 회원 가족명의 카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18세 이상의 자녀라든지 18세 이상의 자녀, 배우자라든지 부모, 배우자 부모까지 요새는 포함시켜요. 배우자 부모, 그리고 형제자매. 이럴 경우에 이네들은 본인이 승낙을 해가지고 본인 책임으로 승낙을 해줬을 때 발급이 가능한데, 그때는 결제 책임을, 해당 가족도 결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인은 법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법인의 기업이 법인 형태가 아니라 개인이 사업자 등록을 냈으면 그걸 개인 기업이라고 해요. 법인이 될 수도 있고 개인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단체 명의로 될 수도 있어요. 이걸 이제 법인 회원이라고 하는데, 법인 회원은 두 가지로 카드가 발급이 됩니다. 하나는 법인 명의 자체로 할 때도 있고요, 법인 명의로 하기도 하고, 또는 임직원 명의로 발급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임직원 명의로 발급을 한다든지 법인 명의로 발급한다든지 그럴 때 이 법인 카드는 카드 발급 매수 제한은 없고 단 이용 한도 내에서, 법인은 카드 이용 한도가 있습니다. 그 한도가 어떻게 되냐면, 최대 한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도 내에서 카드를 이용해야 되는데, 여러 사람이 카드를 쓴다 하더라도 그 법인에서 쓸 수 있는 카드 한도가 있어요. 업체 규모별 기본 한도. 자, 업체 규모별 기본 한도라는 얘기는 뭐냐면, 회사가 큰 회사도 있고 작은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개인기업이 달라요.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기업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요, 대기업의 경우는 한도가, 기본 한도가 2천만 원이고요, 반씩 줄어요. 중소기업의 경우는 1,000만 원이고요, 개인기업의 경우는 500만 원이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깔아준다라는 얘기겠죠. 업체의 크기에 따라서. 여기에다가 1200만 원을 플러스 해주는데, 1200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800만원으로 올려줘요. 중소기업은 1,800만원 여기다가 더 해주고요. 1,800만원을. 그리고 전년도 매출액에 그 각 기업마다 전년도 매출액에 규모별 적용률을 곱해줘요. 자, 그러면 규모별로 적용률이 어떻게 되나 보면 전년도 매출액이요. 많은 회사도 있고 적은 회사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작년에 전년도의 매출액이 100억 이하일 때는 그 100억 이하일 때는 0.2%를 적용해 주고요. 그러니까 100억 곱하기 0.2% 이만큼을 카드 한도로 한다는 얘기고 100억에서 500억까지는 이 범위 내에 들면 규모별 적용률이 0.1%에다가 2천만 원을 더 해줘요. 플러스 2천만 원. 그리고 500억을 초과하는 부분. 이제 5천억이든지 1조 원이든지 무조건 500억 넘는 거죠. 이거는 적용률을 어떻게 하냐면 0.03%. 0.03%인데 500억 미만에 대한 부분은 6천만 원을 그냥 더 해줘요. 이렇게 하면 전년도 매출액에 대해서 규모별로 적용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자본금 기준, 그걸 납입자본금이라고 하는데 납입자본금의 2%만큼을 최대 한도로, 즉 어떤 회사가 자본금이 1,000억 원의 회사다. 그러면 1,000억 원의 2%면 20억이죠. 이것만 해도. 자본금에 따라서 카드 한도가 딱 설정이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자본금 큰 회사는 100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겠죠. 한도가 이것만 해도. 매출액 이런 내용을 다 따져가지고 법인의 카드 한도를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회사의 임직원들이 그 범위 내에서 카드를 100장을 써도 되고 1000장을 써도 되고 카드 발급 매수는 관계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카드를 처음으로 발급받는 걸 뭐라고 하냐면 신규 발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처음으로 신규로 카드를 발급받을 때 신규로 카드 발급하는 절차, 그 신규 절차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규로 카드 회원이 되려면 어떻게 하냐. 처음에 내가 카드를 발급받겠다고 신청서를 내야 돼요. 그러면 신청서 접수.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사람이 신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신청서 접수한 내용을 가지고 전산 입력을 해봐요. 이 사람 정보를 전산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전산 입력 해놓으면 본점에서 이 사람을 카드 발급을 해줄 건지 승인을 해준다고 하면 승인, 이 사람은 요건이 안 된다 그러면 거절 통보가 나옵니다. 승인과 거절 판정이 나와요.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본부가 심사를 해가지고 카드 발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신규 카드가 발급이 되고, 또는 본부 심사에서 거절 판정 나왔었으면 취소할 수도 있겠죠. 발급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발급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카드 발급이 되는 거고, 이 카드를 발급해 놓으면 우리 흔히 카드를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through 해가지고 유효기간이라고 하는 게 valid 해가지고 유효기간 표시가 카드에도 돼 있어요. 이 유효기간이 신규 카드냐 처음으로 발급받은 신규 카드는 유효기간이 통상 4 내지 5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카드를 보면 2010년이 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2011년 뭐 이런 식으로 카드의 신규 카드는 등록일로부터 4, 5년이 통상적이란 얘기예요. 등록일부터 4 내지 5년을 신규 카드의 유효기간으로 보고요. 두 번째로 자동 갱신을 할 때 갱신 카드는 기존 카드의 유효기간 2일부터 기존 유효기간 2일부터 해당일까지 이때까지를 유효기간으로 보고요. 자동갱신 카드 만기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추가 발급을 할 때 언제 추가 발급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카드를 하나 발급받았는데 와이프가 지 이름으로 하나 또 해달래. 그러면 내 연계 카드로 해서 새로 카드를 발급하죠. 그럼 내 거하고 카드 발급 기간이 좀 달라요. 이렇게 추가 발급할 때는 가족이라든지 법인의 경우에 여러 개의 카드를 또 발급할 때 신규 최초에 발급받았던 이 신규 카드 신규 기간과 동일합니다. 남은 기간까지만 유효기간이 된다는 얘기예요. 신규 카드 발급 기한과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갱신 발급을 했을 때 분실을 했다라든지 또는
카드가 망실됐다든지 그래서 갱신 발급이라고 하는데, 신규 카드 발급할 때 신규 시 정한 기한, 그 기한까지 유효기간으로 원래 이거는 기간이 아니라 기한이라고 하죠. 우리 법률적으로 기간과 기한은 달라요. 기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기한은 어디까지 유효하게 한다 해서 한도 시점, 일정 시점까지를 정할 때 기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기한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법률적으로는 올바른 얘기겠죠. 한 가지 또 참고해야 될 게, 카드를 내가 중간에, 우리 가끔 그런 거 해요. 카드를 쓰다 보니까 내가 좀 무절제하게 소비가 많아진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카드를 가위로 다 끊어버릴 거야. 이런 경우 있어요. 카드로 가위로 끊어도 소용없어요. 왜? 내 카드 발급돼 가지고 계속 연회비 이런 게 다 적용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해지를 하던가 또는 탈회라고 하는 걸 해야 돼요. 그러면 해지와 탈회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내가 하나의 카드를 이제 안 쓰겠다라고 할 때는 하나의 카드는 해지를 하는 거고요. 내가 지금 카드가 한두 장이 아니야. 모든 카드를 다 안 쓰겠다라고 할 때는 탈회 신청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카드라는, 신용카드라는 건 내 몸에 하나도 안 지니고 다니고 안 쓰겠다. 그럴 때 탈회 신청을 한다는 얘기죠. 어느 한 회사 카드, 나는 1000만 원의 카드만 쓸 거고 나머지 카드는 안 쓸 거다. 그러면 하나하나에 대해서 해지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요. 나는 이제 카드 다 안 쓸 거다 그러면 탈회 신청을 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서면으로 해도 되고 전화로 신청해도 되는데, 이 탈회나 해지를 했을 경우에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어요. 자, 유의사항. 어떤 걸 유의해야 되냐? 첫 번째는 카드를 한 번도 안 쓴 사람이 있어요. 왜 안 썼냐면 친구가 와서, 아는 사람이 와서 자기 실적 올려야 된다고 너 카드 좀 발급받아.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아유 그래야 신청할게 해서 했어요. 그리고 나는 카드 원래 안 쓸 거거든. 제가 카드 실적, 발급 실적 때문에 올려줬어요. 안 쓰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 뭐하러 갖고 있어? 그래서 해지나 탈회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연회비라고 하는 거는 카드를 한 번도 안 쓴 사람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유의점의 첫 번째는 카드 미사용 시에는 연회비를 환불 요청한다. 요점하고요. 그리고 미결제 금액의 잔여 할부금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카드를 써가지고요. 내가 2년짜리 할부로 카드를 가지고 물건을 구매했어요. 근데 지금 1년 동안 납입을 하고 나는 카드를 해지하거나 탈회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1년 동안 할부 금액이 남았는데 그거를 카드 이제 안 쓸 거니까 전액 다 지금 돈을 변제해야 되냐? 그러지는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원래대로 이 아직 결제가 안 끝난 잔여 할부금은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해지와 탈회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이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카드 회원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카드를 이용한다라고 할 때 카드 이용에 대한 얘기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한도. 이용 한도는 두 가지로 구분되죠. 통합 한도가 있고 서비스 한도가 있어요. 한도는 통합 한도, 서비스 한도. 어떤 게 높아요? 현금 서비스 한도가 낮아요. 물품 구매 한도는 높고요. 그래서 카드를 내가 발급받을 때 현금 서비스 한도 귀하는 1000만 원 이렇게 해놓고서 현금 서비스 한도는 300만 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품 구매 한도가 크죠. 이 통합 한도는 국내 일반 한도 또는 이거는 뭐하고 같은 얘기냐면 할부로 구매하는 한도. 그래서 할부 한도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 금액은 해외에서 써도 이만큼 쓸 수 있어요. 국외 일반 한도. 그리고 국외 현금 서비스, 국외에서 쓸 때는 요 통합 한도까지 쓸 수 있고요. 이 서비스 한도는 등급별로 자유화되어 있어요. 신용 등급에 따라서 서비스 받는 게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죠. 일반 회원이냐, 뭐 특별 회원이냐, 뭐 무슨 골드 카드 회원, 플래티늄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있죠. 결제 방법은, 그럼 카드를 썼으면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 결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냐? 첫 번째는 인터넷 뱅킹으로
이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보내면 송금 수수료가 싸지요. 폰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은 500원만 수수료 내면 되더란 얘기예요. 금액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자동 결제로 해가지고 매달 며칠 날이 결제일이면 자동적으로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게끔 자동 결제를 할 수도 있고, 창구 결제, 이거는 창구에다가 내가 카드 대금을 납부하면 되는 게 창구 결제고요. 그 다음에 회전 결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리볼빙 해가지고요. 회전 결제는 일반적으로 카드는 어떻게 결제하게 돼 있나요? 지난달에 썼으면 이번 달 내 카드 결제일이 25일이다. 그러면 25일 이렇게 납입하게 돼 있죠. 근데 25일 날 만약에 내가 돈이 마련이 안 되면 연체에 걸리죠. 그래서 리볼빙이라고 하는 걸 쓰면 10%만 내고 90%는 다음 달에 연체 안 걸리고 뒤로 미뤄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회전 결제라고 해요. 한꺼번에 다 갚는 게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카드 이용 대금 명세서. 내가 한 달 동안 카드 이용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꼭 통보가 오지요. 이거는 언제까지 보내게 돼 있냐면 결제일로부터 10일에서 15일 전까지, 최소한 10일 전까지는 발송하게 돼 있어요.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이거는 발송 방법은 이메일도 되고요. 또는 우편으로 발송해 줘야 된다. 이용대금 명세서. 네 번째는 연회비. 자, 카드 연회비는요. 일반의 경우에 5,000원, 뭐 특별회원 10,000원, 뭐 제휴카드는 더 추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연회비라고 하는 거는 왜 그렇게 5,000원, 10,000원씩 부과를 하느냐. 이 연회비 부과는 이러이러한 데다 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카드 자재값. 플라스틱 카드, 그 플라스틱 비용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그 원가가 자재비. 두 번째는 발급비. 카드 발급 비용. 그리고 발급비뿐만 아니라 카드를 발급하면 카드를 우리 집으로 보내주죠. 그러면 발송비가 있어요. 발송비. 그리고 매달 이용대금 명세서를 매달 결제일 전에 보내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용대금 명세서 발송비가 있어요. 이용대금 명세서 발송비. 이것도 비용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내가 이 카드를 발급받는 순간 이 카드 회사는 나에 대한 정보를 전산에 입력해가지고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산비가 들어가요. 전산 유지비. 이런 것들이 연회비의 비용 항목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연회비를 부담시킨다라는 얘기고요. 카드를 사용할 때는 내가 일시불로 할 건지 또는 할부로 할 건지 잘 구분짓고요. 할부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 안 하면은 할부를 쓰는 게 좋고, 할부 수수료를 부과시키면 일시불로 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이걸 할부 수수료 분석이라고 그래요. 할부 수수료가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런 부분을 분석해 가지고 써야 된다는 얘기고요. 여섯 번째는 현금 서비스 수수료. 현금 서비스는 가급적이면 안 받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카드의 현금 서비스 수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 카드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월 평균 2%. 그러면 1년으로 따지면 24%예요. 고리대금업자들이에요. 카드 회사가. 그러니까 현금 서비스는 가급적이면 받지 말고, 받아도 기간이 짧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자 비용이 부담되니까요.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인터넷 신용카드로 대출을 한번 받아볼게요. 인터넷 신용대출, 신용카드 대출 방법 어떻게 받냐. 첫 번째는 인터넷을 이용해야 되니까 인터넷에 이 신용카드 회사의 사이트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걸 사이트 접속이라고 그래요. 홈페이지에. 그 다음에 그 회사에 내가 회원으로 등록이 우선 돼야 돼요. 회원 가입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회원 가입을 하면 네 회원 가입한 아이디로 해서 다시 들어와라. 로그인을 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로그인을 하고요. 내가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그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출받는 서비스를 무슨 대출을 받을 건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선택을 하면 이거 맞냐 너?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 클릭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확인을 누르고 그 다음에 확인까지 한다면은 반드시 로그아웃을 해야 돼요. 왜? 내 정보를 도용당한다든지 이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보통 전자메일, 우리 가끔
전자메일을 써가지고 메일 주소에 내 이름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도 꼭 로그아웃을 하라고 하고요. 로그아웃 안 하고 그냥 꺼버리면 도용, 해킹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반드시 이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로그아웃을 꼭 하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라고 하는 걸 이용할 수가 있어요. 올해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조금 또 혜택이 달라졌는데 이거는 근로소득자 대상으로 근로소득자들에게 전년도에 12월 달부터 올해 11월까지 사용한 금액이 연봉의 15%를 초과하고, 그러니까 내 전체 급여, 연급여의 15%를 넘고 그 초과 사용 금액의 다시 15% 이내. 그래가지고 최고 한도는 500만원까지. 이 500만원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얼마를 써야 돼요? 카드를 엄청 많이 써야 돼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연봉이 1억이다. 연봉이 1억인 사람은 연봉의 15% 이상을 넘어야 되니까 1,500만원. 그렇죠? 1,500만원 썼어도 꽝이야. 왜? 1,500만원 넘은 부분에 대해서 그 넘은 부분의 15% 이내에서만 소득공제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썼다. 신용카드를 내가 3,000만원 1년 동안 썼다. 그러면 얼마 소득공제 해준다는 얘기예요? 3,000만원은 연봉이 1억이니까 15%가 1,500만원이고요. 그럼 1,500만원 빼고 1,500만원에 대해서만 혜택을 보는데 그 1,500의 15%. 이해되세요? 연봉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그 범위 내에서만, 그것도 금액이 너무 크면 안 돼. 5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더라. 자, 그러면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범위는 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부분만 소득공제 해주느냐? 아니에요. 자,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첫 번째는 그러면 사용자의 범위.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누구까지를 소득공제해주는 대상으로 보냐면 첫 번째는 본인, 당연히 본인 들어가고요. 배우자, 부인이 쓴 것도 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된다는 얘기고요. 동거하고 있는 부모, 나하고 같이 살고 계신 부모님이 쓴 것도 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들어가고요. 18세 이상의 아이들, 우리 집 애들이 내 카드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 가족 카드로 해서. 그래서 자녀가 쓴 것도 들어가고요. 배우자, 부모. 요즘 세상 참 좋아졌어요. 대부분 어느 항목을 가도 이제는 배우자, 부모도 내 부모하고 똑같아요. 옛날에는 우리 회사에서 상조회라고 하지요. 상조회에서 부모님 사망하셨을 때 100만원 위로금 이런 거 있었는데 요새는 꼭 들어갑니다. 배우자, 부모 똑같이 들어가요. 옛날에는 배우자, 부모는 안 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한 달이 건너라고. 근데 요즘에는 똑같아요. 그게 어디서도 나타난 거예요? 남녀차별. 그래서 남녀차별을 안 한다 해서 원래 남녀고용평등법. 그런데 요새는 남녀라고 하는 것도 남자가 앞에 있다 해서 안 맞대요. 그래서 양성평등 이렇게 얘기해요. 엄청 많이 따지고 그래서 여권이 굉장히 많이 신장됐고요. 그리고 여성들이 이제 어느 정도로 권위가 올라갔냐면 상속을 한다든지 증여를 한다든지 그럴 때도 시집간 딸까지도 이제 순위를 다 받는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장남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아들들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딸까지 받죠.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달라진 부분이에요. 어느 분야를 가든지 배우자도 똑같이 취급을 하고 배우자 부모까지도 동등 대우를 한다는 얘기예요. 배우자 동거부모하고 배우자 부모까지 사용자 범위는. 두 번째로는 대상 카드. 소득공제 해주는 카드는 모든 카드가 소득공제를 해주는 게 아니라 대상 카드는 일단 신용카드, 직불카드. 학생들은 이거 알라나 모르겠어요. 직불카드, 체크카드. 체크카드를 플러스 카드라고도 해요. 신용카드는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신용카드는 많이 써봤고 옛날부터. 근데 이제 직불카드하고 체크카드가 내 생각에는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요. 내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현금 소지의 불편함을 없애고 그냥 물품을 구매한다니 그럴 때 카드 한 장만 들고 다니면 편리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신용카드가 남발되면서 많은 신용불량자가 양산됐던 건 뭐냐면 지 계좌에 돈도 없고 결제 능력도 없으면서 일부터 저지른 거야. 그러고 못 갚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차단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뭐냐면 직불카드나 체크카드예요. 직불카드는 뭐냐? 내가 먼저 돈을 내고 카드에서 내가 미리 사는 거예요. 우리 요새 교통카드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2만원 내고서
충전해 주세요. 그러면 2만 원어치 딱 찍어주죠. 그 범위 내에서만 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카드에다가도 내가 30만 원을 입금시켜요. 그럼 그 30만 원 이내에서 쓸 수 있는 게 직불카드예요. 체크카드는 뭐냐? 요거하고 조금 더 성격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게 뭐냐면 직불카드는 내가 카드에다 입금시켜야 되는데 체크카드는 내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 통장 잔고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체크카드예요. 이건 플러스카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체크카드는 다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요. 여기에다가 요즘에는 백화점들이 또 신용카드를 만들어요. 백화점 카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대카드, 현대백화점 카드, 롯데백화점 카드 이렇게 백화점계 카드까지도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해당이 되는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주의해야 될 거. 자, 어떤 부분이 안 되냐? 선불카드나 선불카드 안 되고요. 그리고 외국카드는 안 돼요. 이 부분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카드를 썼어도 카드 사용금액이 다 만약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내가 현금 서비스 500만원 받아. 300만원 풀로 받아. 이걸 매달 받아. 그러면 이 소득공제 풀로 받을 수 있는 500만원까지 다 받기 쉽겠죠. 그래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내용이 있는데 현금 서비스나 현금 서비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외국에 가서 해외 사용금액 외국 사용금액은 제외된다. 이 부분은 주의해야 돼요. 이 소득공제에 대해서 문제가 꼭 나옵니다. 그래서 현금 서비스를 이용한 거나 해외여행 가가지고 해외여행 가면 이 소득공제 받기가 쉬워요. 왜? 해외여행 가면 돈을 많이 써요. 일반적으로 뭐 물건을 하나 사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카드로 많이 긁으니까 받기가 쉽겠죠. 근데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카드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카드 이용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세 번째는 카드를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카드 이용 시 주의점. 자, 카드를 사용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냐? 첫 번째는 비밀번호 유출. 자, 내 비밀번호가 알려지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비밀번호를 그래서 크게 얘기하고 그런 게 안 좋은 거예요. 야, 네 비밀번호 뭐예요? 그랬더니 7879 뭐 이래가지고 사람들 다 듣게 한다든지. 우리 집 같은 경우도 게이트맨 처음 문에다 다룰 때 키번호를 어떻게 했냐면 그게 문 키니까 어떻게 번호를 했냐면 와이프 키하고 내 키하고 합쳐가지고 번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훈련을 시켰어. 키 번호 몇 번이야? 그러면은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해요. 이게 뭐냐면 비밀번호를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는 유출되면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거는 현금 서비스를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카드를 분실당했는데 비밀번호 유출이 돼서 현금 서비스 사고가 나면 내 카드에 보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비밀번호 유출은 철저히 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현금 서비스 사고 보상이 안 된다. 두 번째는요. 내가 카드를 이용할 때 CD기를 주로 이용해요. 그래서 CD기에서 거래 종료 후에 이석을 해라. 요새 CD기 이용하려고 가보면은요. 노란색 거기도 시큐리티 라인이 있어요. 안전선 밖에서 대기. 뒷손님은 이렇게 대기해야 된다. 왜냐하면 전에는 그 그물을 안 그려놓고 있으니까 막 승질은 급해가지고 바짝 가서 앞에 하는 사람이 하는 그걸 스크린을 지도 봐 되면서 이게 뭐냐면 CD기가 거래가 끝나면 그리고 내가 돈 뺐다 해서 바로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이용하라는 거래 뜰 때까지 CD기 거래는 종료 후에 자리를 떠라라는 얘기고요. 어떤 사람은 카드 꽂아놓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어. 요새는 그래서 어떤 은행은 카드를 그냥 로그인해가지고 먼저 카드를 본인이 갖게 되는 데도 있는데 어떤 거래는 CD기가 카드를 계속 먹고 있어요. 거래 종료돼야 카드하고 전표가 나오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돈만 빼가고 전표하고 카드를 안 빼가는 손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CD기 거래 종료 후에 완전히 끝난 다음에 이석해라. 이거 주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카드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말고 항상 본인 소유. and 서명. 이거 귀찮아가지고 안 하는지 자기가 유명인사가 아니라 서명을 안 하는지 몰라도 카드 그냥 쓰는 사람도 있어요.
카드에 반드시 서명을 해가지고 써라. 그리고 카드는 본인이 갖고 다녀라. 이런 얘기고요. 네 번째는 매출 전표하고요. 카드 매출 전표하고 청구 금액 확인, 매출 전표 영수증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이용대금 명세서 있죠. 거기서 청구 금액하고 확인을 해봐요. 이렇게 하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혹시 카드 쓰면 이렇게 하나요? 내가 오늘 카드를 썼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카드 쓴 매출 전표를 다 묶어놔요. 그래가지고 이용대금 명세서가 오면 하나씩 대조해봐. 아, 매달 며칠 날 이거 안 하죠. 지금 웃고 계신 분들은 에이 그걸 언제 그 짓거리 해요.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 얘기예요. 매출 전표 영수증하고 청구 금액하고 대조해서 확인해 보라는 얘기예요. 왜? 이중 거래가 됐는지 혹은 금액이 틀리지는 않았는지. 어떤 사람들을 보냐면 식당 가서 밥 먹고도요. 카드로 계산했어요. 영수증 하나는 맨 뒷장 본인한테 띄워주죠. 싹 뜯어가지고 바로 휴지통에 집어넣는 사람들이 꽤 내 눈에 많이 띄어요. 이거는 이걸 안 한다라는 얘기예요. 전표 영수증하고 청구 금액하고 일치되는지 늘 대조하면서 맞춰보라는 얘기예요. 그 식당이 두 번 계산해가지고 악덕업자가 그래서가 아니라 실수로도 이중거래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꼭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다섯 번째는 카드 분실 시에는 서면 신고. 카드 분실 시에 서면으로 꼭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왜 신고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냐면 접수한 날, 접수 시점에서 60일 전 이후 이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는 부정사용액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도난당했다든지 내가 누구한테 빼앗겼다라든지 이래가지고 부정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카드 분실 시에는 계속 서면 신고는 어떻게? 즉시 분실 즉시 신고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카드도요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사고가 발생한 카드에 대해서는 사고 카드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고 카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때 사고의 종류는 무엇을 사고의 종류라고 하냐면요. 첫 번째는 분실 또는 잃어버렸으면 분실이고 누가 훔쳐갔으면 도난이죠. 또는 내 이름을 가지고 내 카드인 걸 위조나 변조를 할 수도 있고요. 누가 내 이름을 사용하는 명의 도용이라고 그래요. 이거 요즘 굉장히 많아요. 기술이 발달하면서 명의 도용 또는 사기 카드 또는 나한테 오다가 즉 우송 중에 망실이 됐다라든지 또는 이중 매출이 생겼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고라고 얘기해요. 이 사고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 카드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카드회사에서 내가 사고 신고 접수한 날로부터 소급해가지고 60일 전 이후 그동안 동안은 부정사용, 내가 진짜 쓴 게 아니라 부정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회사가 나한테 보상을 해준다라고 했는데 보상을 안 해주는, 보상을 해준다고 앞에서는 분명히 해놓고 따지러 가봤더니 보상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상하지 않는 부정사용 대금은 왜 보상을 안 해주는지 그 보상하지 않는 부정사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것도 그러니까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보상 않는 부정사용액. 어떨 때 보상을 안 해주냐. 분명히 내가 분실당했거나 도난당했거나 그래가지고 부정사용이 됐는데 첫 번째는 회원 자신이 고의나 또는 중과실 일부러 그랬거나 또는 과실이 내가 깜빡 잊었다가 아니라 누구나 어린아이도 삼척동자도 알만한 그런 실수를 했을 때 중과실이라고 하죠. 또는 카드를 양도를 했거나 누구한테 빌려줬어. 양도, 대여 또는 제3자한테 맡겨놓고 있었다가 제3자한테 보관했다가 사고가 났을 때 이거는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가족이나 동거인이 부정사용했을 때 가족을 도둑놈으로 물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가족 중에 가끔씩 방탕한 형제가 있다라든지 그럴 때 슬쩍 빼갖고 가서 막 쓰는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는 부정한 내가 쓴 게 아니다. 형님이 그랬다.
뭐 아니면은 누가 그랬다, 자기 가족 중에 누가 함부로 썼다, 그래도 보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실제 부정사용이라 해도 가족이나 동거인이 부정사용했을 때. 그 다음에 비밀번호가 누설됐을 때, 나밖에 몰라야 되잖아요. 근데 비밀번호가 흘렀을 때, 이거에 대해서 아까 초반에 얘기했죠. 비밀번호가 노출이 돼가지고 현금 서비스 부정사용한 거 보상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비밀번호가 누설됐을 때. 그 다음에 천재지변 등의 부정사용,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부정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 카드를 발급받으면 맨 먼저 서명부터 하라고 그랬죠. 왜 그랬느냐, 서명을 안 했을 때 그 카드 분실당하면 보상 안 해줘요. 그러니까 미서명 카드 분실 사용, 미서명 카드를 분실당했는데 누가 써버렸어요. 서명 안 한 거는 네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서명을 해놨어야지, 이 얘기죠. 그 다음에 가맹점 귀책 사용, 카드를 가맹점에서 이제 그었는데 이게 도둑질한 거라든지 이걸 가맹점에서 알아가지고 가맹점에서 부도 처리가 가능했었는데, 가맹점에서 부도 처리 안 했을 때는 가맹점 책임이에요. 그래서 가맹점 부도 처리 가능한 사용대금, 가맹점에서 이건 처리해야 되지 카드 회사가 물어줄 게 아니다, 이런 얘기겠죠. 이런 부분은 사고로 일어난 그 사용금액이라 하더라도 보상해주지 않는 부정사용액이에요. 자, 이러면은 카드의 회원에 대한 종류 또는 카드에 대한 이용, 이런 걸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카드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카드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냐, 은행권 카드와 백화점 카드로 구분해요. 은행권 카드, 백화점기 카드 이렇게 있는데, 이 카드를 가지고 서비스를 받는 서비스에 따른 종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비스별 카드의 종류는, 첫 번째는 의료 서비스. 의료 서비스만 전적으로 받기 위해서 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고요. 또는 대출 전용으로 카드를 만들어요. 그걸 대출 전용 카드라고 하고, 이건 중요해요. 대출 전용 카드는 특징 몇 가지를 알아둬야 됩니다. 이 대출 전용 카드는 가입비도 없고요, 연회비도 없어요. 가입비, 연회비 면제. 그리고 이 카드는 무담보, 무보증, 보증도 필요 없고 담보도 필요 없고요. 그리고 이 카드는 오로지 현금 서비스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물품 구매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카드는 일반 신용카드하고 차이점이에요. 가입비, 연회비도 없고요, 무담보, 무보증 원칙이고 현금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는 카드다. 그 다음에 스포츠 전용 카드, 축구, 야구 뭐 이런 거만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골프, 승마 뭐 이런 스포츠 전용 카드, 또는 문화예술 전용 카드, 뭐예요, 영화 보는 거라든지 뮤지컬을 보겠다라든지 전시회, 뭐 콘서트 이런 걸로만 사용하는 문화예술 전용 카드. 이거는 서비스를 어떤 걸 받냐 하는 기준으로 카드의 종류를 구분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카드라고 하는 거는 꼭 가맹점이 있어야 가맹점에서 쓸 수 있죠. 그래서 가맹점 얘기를 해볼게요. 자, 카드 가맹점은 어떨 경우에 카드 가맹점이 될 수 있는지, 첫 번째는 가맹점의 가입 조건. 적어도 카드 가맹점이 되려면 이러이러한 조건은 갖춰야 된다. 첫 번째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가맹점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이 내가 혼자 식당하고 있다, 안 돼요. 개인 사업자 등록이라도 사업자 등록이 반드시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 가맹점은 신용카드 조회 단말기를 설치해야 돼요. 신용카드 로깅하면, 로그인하면 본인 신용에 대한 거나 이런 게 뜰 수 있게 신용카드 조회 단말기가 있어야 되고요. 이 가맹점 신청하는 날 현재, 가맹점 신청일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 실제로도 영업하고 있는 업체,
그래야 되고, 그리고 이 가맹점의 사업자나 대표자가, 사업자 혹은 대표자, 사장님이 신용불량 미기재, 적어도 신용불량자는 아닌 사장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야 가맹점 요건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 가맹점에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내가 가맹점을 냈다. 그러면 우리 옛날에는 카드가 지금처럼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는요, 카드 만지작거리고 어디 식당 들어가려고도 식당 앞에 유리문에 내 BC카드가 붙어있나 안 붙어있나 보고 그 식당을 들어가고요. 나는 비자카드인데 이 식당은 비자가 되나 안 되나 보고 들어가고요.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비자카드 가맹점, BC카드 가맹점, LG카드 가맹점, 이게 따로따로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눈치 안 봐도 되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맹점 공동이용제도. 웬만하면 다 이걸 신청해 놓고 있어요. 가맹점 공동이용제도는 그럼 뭐란 얘기냐? 한 개 이상의 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결제자금 회수도 아무한테나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옛날에 BC카드 가맹점이다 그러면 BC카드 회사에다가 계약을 한 거고, 카드 사업자하고, 그리고 내가 돈을 출금도 누구한테 해야 돼요? BC카드 회사에 돈을 달라고 결제도 요청해야 되죠? 꼭 거기에다가. 그런데 가맹점 공동이용 제도는 뭐냐면 한 개 이상의 카드 사업자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BC카드만이 아니라 비자카드도 LG카드도 다 같이, 그러면 아무 카드나 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 그 가맹점도 무슨 종류의 카드를 쓴 사람이든 결제도 자금 회수를 꼭 어떤 단일 카드 회사에다 자금 요청하는 게 아니라 결제 자금 요청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제도를 가맹점 공동이용 제도라고 한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 가맹점 신청을 하려면 가맹점 신청과 관련된 구비서류, 어떤 내용을 갖춰가지고 가맹점 신청을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가입신청서. 가입신청서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업자 등록을 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면 사업자 등록증 사본, 이거를 제출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영업허가증 사본이나 어떤 영업은 영업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있고요. 어떤 영업은 신고만 해도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허가증이나 신고증 첨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다는 걸, 신용카드 단말기를 보여줄 수는 없죠. 그래서 신용카드 조회기 설치 확인서, 신용카드 조회기를 설치하면 이걸 설치했다고 확인서를 발급해줘요. 예를 들어서 무슨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회사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금융결제원에서 와서 했다. 그럼 금융결제원에서 신용카드 조회기 설치했다라고 확인서 주면 그거. 그리고 법인이 가맹점으로 신청할 때는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첨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업소면 인허가 업소는 인가증 또는 허가증, 이것도 첨부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신용카드에 가맹점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카드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고요. 세 번째 파트는 외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외환은 취급을 하는지 모르지만 은행에 근무하게 되면 옛날에는 업무가 다 분장이 돼 있어서 대북에다 그럼 대출만 열심히 하고 텔러다 그럼 텔러만 해. 요즘에는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돼야 돼요. 내가 은행 직원이면 카드도 취급할 줄 알고 대출도 알고 방카슈랑스, 그러니까 보험도 취급할 줄 알아야 되고 펀드도 판매할 줄 알아야 되고, 요새는 이제 간접투자상품 펀드도 은행 보험 신고 다 팔게 되니까요. 그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누가 달러를 바꾸러 왔으면 나는 달러 몰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외환이라고 하는 것도 달러도 교환해주면 은행의 수수료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영업 수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외환도 취급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외환이라고 하는 거는 외환의 기초이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첫 번째는 외환의 기초이론. 그럼 기초이론이라는 얘기는 외환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개념부터 알아야 되겠죠. 외환은 외국의 채권 채무 결제를 외국에 있는 내가 받을 게 있으면 채권이고 외국에 결제해 줘야 되면 채무겠죠. 외국의 채권 채무의 결제를 위해서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금융기관을 끼고 하는 거예요. 자금 이동수단이에요. 금융기관 이용한 자금 이동수단을 외환이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이 외환이라고 하는 것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뭐라고 하냐면 외환시장. 그래요. 그러면 외환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외환시장은 누가 외환시장에 참여를 하고 외환시장은 어떤 종류가 있냐? 종류와 참가자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외환시장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눠요. 장내거래와 장외거래로 구분합니다. 장내거래라는 얘기는 플루어 마켓, 플루어에서 거래가 되는 것으로, 플루어라고 하는 거는 어디를 플루어라고 얘기하냐면 IMM, 국제통화시장, 즉 CME를 얘기하죠. 자, 장외거래라고 하는 거는 이 플루어에서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OTC 거래, 오버 더 카운터 마켓이라고 그래요. OTC 거래라고 해서 어떻게 하냐면 보통 장외거래가 많아요. 외환은 내가 전화로 한다든지 또는 텔렉스 가지고 한다든지 또는 컴퓨터를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장외거래라고 합니다. 외환거래는 장외거래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외환시장에 누가 참가를 하고 있느냐? 이 외환이 달러가 필요하다, 도이치마르크가 필요하다, 일본의 엔화가 필요하다는 고객들이 있을 수 있고요. 외국환 은행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외환 시장에도 중개인이 있어요. 그를 외환 중개인, 브로커가 있겠죠. 외환 중개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각국의 중앙은행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외환 관리를 하지요. 한국은행이 지금 US 달러를 보유한 게 뭐 2,400억 불이다. 그럼 한국은행이 달러가 너무 많으면 이걸 외환시장에서 팔기도 하고 너무 부족하면 외환을 더 사와야 되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외환시장에 참여를 하지요. 자, 그러면 외환은 거래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냐? 거래 형태를 보면요, 현물환 거래가 있고 선물환 거래가 있어요. 자, 현물환, 선물환. 현물환 거래는 그 거래의 종류가 세 가지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value today. 자, value today라는 얘기는 거래 당일날, today가 오늘이잖아요. 가치가 오늘 있어요. 즉 당일 결제 거래를 value today라고 그래요. 오늘 거래하면서 결제도 오늘 다 떨어뜨리는 거. 그 다음에 value tomorrow. tomorrow는 내일이잖아요. 오늘 거래했는데 결제는 내일에. 그래서 T 플러스 1일 결제. 이러면 value tomorrow예요. 그 다음에 value spot이 있어요. T 플러스 2일 결제. 즉 오늘 거래했는데 내일 모레 결제가 떨어지는 거, 이거를 3일 결제 거래. 우리 주식 거래 이렇게 하죠. 보통 결제 거래. 3일째 되는 날 결제가 떨어지는. 선물 거래는, 외환 거래는 이렇게 현물로 거래할 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value today, 당일 결제 거래, value tomorrow, 이길 결제 거래, 이기길 3일째 된 날 결제하는 value spot. 이 value spot까지를 현물환 거래라고 하고요. 이 1, 2, 3일이 아닌 4일째, 5일째, 일주일 뒤에 결제하는 거래는 다 선물환 거래가 되고, 이 선물환 거래는 그럼 왜 필요하게 되냐? 해지 목적 차원에서 위험을 관리하는 해지 목적 차원에서 선물환 거래를 해요. 어떨 때 하나 볼까요? 내가 외국에, 즉 외국이라 하면 미국에다가 수출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지금 7월 달에 미국에다가 1,000만 불 물건을, 1,000만 불어치를 수출을 했어요. 근데 미국에서 나한테 돈을 송금해 주는 건 언제냐면 지들도 물건 받아보고 돈을 보내준단 말이에요. 근데 배로 싣고 가니까 한 달 후야. 그러면 한 달 후에 양놈들이 물건을 받아보고 1,000만 불을 나한테 보내주는데, 내가 지금 1,000만 불 수출할 때
현재 환율을 봤더니 오늘 환율이 1달러당 950원이었었어. 그러면 1000만 불 수출한 거에 대해서 내가 돈 결제 받으면 얼마인가 계산해 봤더니 예를 들어서 95억이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 달 후에 환율이 92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95억 받을 걸 92억 받게 되죠. 3억이 날아가는 거야. 한 달 지난 다음에 돈 받을 때. 그러면 내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이걸 위험하다라고 해요. 환율에 대한 위험에 빠져 있어요. 그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내가 한 달 후에 1000만 불을 돈을 받기로 했으면 지금 시점에서 환율을 묶어두고 싶으면 선물한 매도를 쳐버려요. 한 달 후에 돈 들어오면 내가 1000만 불 주겠다라고 하는 거래를 지금 해버려요. 그러면 환율을 950원에 묶어버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환율이 떨어져도 내가 손해보지 않지요. 이걸 선물한 거래. 그래서 위험을 해지하는 차원의 거래는 선물한 거래고요. 현물한 거래에서 매일매일 환율을 결정시켜주는 환율은 무슨 환율 기준으로 하냐면 밸류 스팟 기준으로 해요. 밸류 스팟의 환율이 매매 기준 환율이 됩니다. 이게 시장 평균 환율이라고도 해요. 자, 우리나라의 이 외환시장의 우리나라의 제도를 보면 우리나라가 외환시장에서 어떤 제도들이 있냐. 일단 환율에 관련된 거는 외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이라고 하죠.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고요. 그리고 대외무역법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증권 투자를 하려면 증권거래법에 적용을 받고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관련된 법은 외국인 투자촉진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법률에 의거해서 이 외환시장이라는 게 결정이 되는데 이 환율이라고 하는 게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 환율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매 기준율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재정환율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외국환은행의 대고객 매매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는 하나씩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 개념 정의를 한번 살짝 해볼게요. 매매 기준율이라고 하는 거는 매매 기준율은 무엇으로 하냐면 시장 평균 환율이라고 그랬어요. 시장의 평균 환율을 매매 기준율로 삼는데 이 시장 평균 환율은 밸류 스팟의 거래량 가중 평균으로 3일 결제 거래죠. 밸류 스팟 거래량 가중 평균 이렇게 해서 매매 기준율을 잡는다는 얘기예요. 시장 평균 환율을. 그 다음에 재정 환율이라는 건 뭐냐. 재정 환율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재정 환율은 뭐를 재정 환율이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삼각 차익 거래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여기가 원화예요. 여기가 달러화예요. 여기는 일본의 엔화예요. 자, 원화하고 한국 돈 얼마하고 미국의 달러하고의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이게 기준 환율이에요. 매매 기준 환율이 얼마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원화하고 달러하고도 있듯이 달러하고 엔화하고의 교환 비율이 있겠죠. 이 교환 비율을 크로스 레이트, 교차 환율이라고 그래요. 크로스 레이트. 자, 원화하고 달러하고 환율이 나오고요. 달러하고 엔화하고 환율이 나오면 우리나라 돈하고 일본 돈하고의 관계가 나오겠죠. 얘와 얘, 얘와 얘를 알면 얘와 얘는 당연히 나와요. 그 환율을 재정 환율이라고 그래요. 삼각관계에서 세 나라 간의 관계에서 자동적으로 산출돼서 나오는 환율, 이게 재정 환율이 되는 거죠. 이 재정 환율은 어떻게 결정되냐? 국제금융시장에서. 국제금융시장에서 각국의 환율을 따져봤더니 재정 환율이 계산이 되더란 얘기고요. 외국환은행이 말하는 대고객 매매율을 한번 살펴볼게요. 외국환은행은 대고객 매매율을 어떻게 하냐면요. 셀링 레이트, 바잉 레이트를 표현을 해요. 자, 걔네들이 셀링 레이트라는 거 하고요. 바잉 레이트로 구분하는데
셀링이라는 얘기는 판다라는 얘기고 바잉은 산다라는 얘기인데 누구 중심이에요? 이거는 외국한 은행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달러를 산다. 그러면 뭘로 사야 돼요? 외국한 은행이 파는 기준으로 사야 돼요. 매도율이라고 합니다. 매도율. 그리고 내가 외국에 여행을 갔다가 돈이 남아 갖고 왔어. 달러 갖고 있어야 뭐해? 원화로 바꿔야 되죠. 그러면 이걸 원화를 외국한 은행에 바꿀 때는 그 은행의 바잉 레이트 기준으로 환율이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매일매일 같은 날인데 틀려요. 뭐가 비쌀까요? 은행에 딱 가가지고 오늘 매도율을 봤더니 1달러당 956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날 매수율을 봤더니 1달러당 945원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날인데 뭐예요? 지들이 팔을 때는 비싸게 팔고 지들이 살 때는 싸게 사. 이게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은행이 똑같은 날 환전을 하면 수수료가 생긴다고 그랬죠. 외환 업무를 그래서 은행 직원들이 취급을 해야 되고 이것도 은행의 수입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대고객 매매율이 환전을 할 때도요. 어떻게 돈을 바꾸냐에 따라서 환율이 다 틀려요. 자, 돈 바꾸는 방법을 볼게요. 내가 현금을 1000만 원 갖고 가서 달러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요. 미국에서 우리 고모님이 미국 돈으로 송금을 해줬어. 나한테. 계좌로 송금해가지고 그걸 달러를 원화를 달러로 바꿀 수도 있고요. 또는 트래블러스 책, 뭐예요? 여행자 수표가 있어요. 여행자 수표를 바꿀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경우에 환율 적용하는 게 다 틀리다는 얘기인데 어떤 게 제일 높고 어떤 게 제일 낮은지 이 순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대고객 매매율로 볼 때 제일 비싼 거부터 해볼게요. 현찰 매도율. 현찰 매도율은 뭐예요? 내가 현금 갖고 갔을 때 은행에서 달러를 살 때 들어가는 금액. 이게 제일 비싸요.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트래블러스 책, 여행자 수표 매도율이에요. 이게 그 다음 높고요. 그 다음에 TT라는 얘기는 이게 바로 뭐냐면 전신환, 송금한 거예요. 계좌로. 전신환 매도율. 이게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매매 기준율이 가운데 딱 잡혀요. 그러니까 매매 기준율이 그 다음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입률인데 매입률은 TT, 즉 전신환 매입률. 그 다음에 트래블러스 책 매입률. 그 다음에 현찰 매입률. 그러니까 제일 비싼 게 뭐예요? 현찰 매입률이 제일 싸고 현찰 매도율이 제일 비싸기 때문에 내가 현금 갖고 가서 달러를 샀다가 당일날 다시 원화로 바꿔. 그럼 손해가 많이 난다는 얘기겠죠. 제일 멀어 차이가. 그러니까 이 대고객 매매율이 매도율과 매입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 순서를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외환의 기초이론 정도는 살펴봤는데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외환이라고 하는 걸 실제 창구에서 업무를 취급한다면 외환 업무는 어떻게 볼 거냐. 외환 업무 취급하는 거 볼게요. 첫 번째는 거래 원칙. 외환 거래를 하려면 외국한 거래법상 제한을 받는지 손님이 이런 거를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외국한 거래법상 제한. 이걸 제한 여부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한을 받고 있는지 제한 없이 그냥 달러를 다 바꿔줘도 되는지 10,000불까지만 바꿔줘야 되는지 1,000,000불 다 바꿔줘도 되는지 이런 거를 확인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외국한 거래법상의 거주성 구분을 해봐야 돼요. 거주성이라는 얘기는 거주자가 있고 비거주자가 있다는 얘기겠죠. 비거주자는 뭘 얘기할까요? 외국인을 취급하는 거겠죠.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를 여기서 거주성 구분으로 표현하지 외국인 내국인을 구분 안 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 사람인데도 비거주자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외국인인데도 거주자로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구분해 보자. 자, 거주자는 어떤 사람을 거주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에 국적을 두고 주소와 거소를 둔,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 법인도 되고 개인도 되고 이거는 거주자로 분류하고요. 그리고 제외 공간이나 공간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의 대사, 영사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사관, 영사관, 재외공관. 그리고 비거주자인데 즉 외국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비거주자이면서 국민 중에 일시적으로 일시 귀국해서 3개월 넘게 체류,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으면 거주자로 분류가 되고요. 외국인 중에서 6개월 이상, 외국인 중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으면 이것도 거주자로 봐요. 외국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비거주자는 뭐냐? 외국에 주사무소를 두거나 외국의 주사무소 그리고 외국 사람의 외국의 공관이나 그 가족, 외국 군대, 그러니까 주한미군 또는 주한미 대사관 이런 것들은 다 외국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다 비거주자예요. 외국 사람은.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인데도 비거주자로 거론되는 게 뭐냐면 거주자의 외국 지정. 예를 들어서 현대증권 GD 지정, 현대증권 뉴욕 지정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회사인데 외국에 나가 있어요. 외국의 지점이에요. 이거는 내국인으로 안 봐요. 비거주자로 본다라는 얘기예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거주자로 보냐 비거주자로 보냐 이거 구분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외환거래 우대제도. 우수고객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외환거래할 때 우대해주는 제도 이런 거를 살펴봐야 되고요. 이걸 외환 업무에서 거래 원칙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외국 통화의 매매. 외국 통화의 매매는 좀 아까 대고객 매도율 매입률 해가지고 살펴봤죠. 순서를. 그리고 여행자 수표, 트래블러스 책 판매. 자, 여행자 수표를 판매한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한테 파냐면 해외 여행을 하는 사람, 해외 여행자 또는 이민 가는 사람, 이주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행자 수표를 파는데 외화 수표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류의 외화 수표가 있느냐? 외화 수표는 은행 수표가 있고요. 은행 수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자기합 수표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자기합 수표 같은 존재고요. 그 다음에 개인 수표. 외화 수표에서 개인 수표는 우리나라의 당좌 수표와 같은 얘기예요. 당좌 예금이 있어서 당좌 수표. 그 다음에 환거래은행 보증 수표. 보증 수표라고 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여행자 수표가 있고요. 트래블러스 책. 그리고 머니아더. 머니아더라고 하는 거는 지급 지시서죠. 그리고 국고수표. 이런 것들이 외화수표의 종류가 있는데 이 외화수표는 우리가 수표를 사용할 때 보면요. 뒤에다가 이서해 주세요. 신분증 확인하고 막 그러지요. 이게 왜 그래요? 부두수표나 가짜수표 이런 걸 가려내려고 하고 추심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외화수표도 추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외화수표의 추심에 대해서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BP가 있고요. 하나는 BC가 있는데 BP는 추심 전 매입 기법이고요. 추심을 안 하고 그냥 수표를 받아주는 제도를 추심 전 매입. 그래서 bills purchase 이렇게 얘기하고요. BC라는 얘기는 추심 후에 돈을 지급해주는. 수표가 사고 난 수표가 아니구나. 그럼 그때 돈 줄게. 이 추심 후 지급. bills collected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BP와 BC 방법의 외화수표의 추심이 있고요. 네 번째는 송금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외국환에 대해서 송금을 할 때는요. 당발 송금이 있고 타발 송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발 송금이냐 타발 송금이냐 이거는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오는 거냐 우리나라가 외국에 돈을 보내는 거냐. 우리나라가 외국으로 돈을 보내면 당발 송금 여기서 발송하는 거다. 타발 송금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돈을 송금하는 거다. 그럼 타발 송금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를 외환 업무의 취급, 외환 업무라고 얘기하고요.
세 번째에서 다루는 거는 뭐냐면, 그러면 외화로 예금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외화예금이라고 그래요. 외화예금은 누가 외화예금을 할 수 있고, 외화예금의 계정은 어떻게 되냐? 외화예금의 계정은 세 가지 계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대외 계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거주자 계정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해외 이주자 계정, 해외 이주자 계정 이렇게 있어요. 자, 세 가지의 계정이 있는데, 대외 계정은 누가 외화예금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냐? 비거주자, 대외니까 외국인들, 주로 비거주자, 그리고 외국인, 재외공관원 및 가족, 주한 및 대사관 이런 데죠. 재외공관원 및 그 가족들은 대외 계정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외화예금을. 거주자 계정은 외국인하고 재외공관원 가족 여기를 제외한, 그걸 제외한 거주자. 그러면 거주자 계정으로 외화예금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해외 이주자 계정은 해외 이주를 하는 사람, 해외 이주자하고, 해외 이주자뿐만 아니라 재외동포, 외국의 해외동포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해외 이주자 계정으로 외화예금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외화예금은 이 개설 대상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개설 대상자인데, 외화예금의 종류가 우리나라의 예금 종류처럼 비슷해요. 자, 예를 들어서 외화당좌예금. 외화당좌예금은 이거 대외계정, 거주자계정, 해외 이주자계정 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외화보통예금 계정. 보통예금 외화로 할 수 있어요. 다 대외계정, 거주자계정, 해외 이주자계정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외화통지예금 계정. 보통예금, 통지예금 이것도 세 가지 계정 다 저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외화 자유적립식. 자유적립식 예금의 경우에는 해외 이주자 계정은 안 돼요. 자유적립식은 해외 이주자 금지. 자유적립식 계정에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유적립식 예금은, 해외 이주자 계정은 가입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증권투자 전용 외화예금. 자, 증권투자 전용 외화예금은 오로지 대외계정 하나만 가입할 수 있어요. 대외계정만. 나머지는 다 대외계정, 거주자계정, 해외 이주자계정으로 다 개설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번째는 해외여행경비. 해외여행이 우리도 자유로워져 가지고, 해외여행은 해외여행자를 어떨 경우에 해외여행자라고 하냐? 해외여행경비에서 여행자를 구분해 볼게요. 자, 해외여행자를 구분해 봤더니 거주자인 일반 해외여행자, 거주자이면서 일반 해외여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얼마까지 쓰냐면, 외국인 거주자는 10,000불, 북한 여행할 때는 1,000불 이렇게 제한을 하고요. 해외 체제자, 해외에 체제하고 있는 사람은 어떨 때 체제하냐면, 공무수행을 위해서, 또는 내가 영국에 유학 갔다, 기술훈련, 무슨 훈련을 받는다, 또는 유학을 갔다든지 6개월 미만 연수 목적으로, 6개월 미만 연수 목적, 그럴 때 체제자로 분류되고요. 세 번째는 유학생. 해외 유학생은 6개월 이상 공부할 때, 6개월 이상 외국에 머무르면 해외 유학생으로 구분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해외 이주비. 해외 이주비는 금액 제한이 없는데요. 해외 이주를 할 때는 확인해야 될 거 몇 가지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외국한은행 지정은 이주자 중에 최고 연장자 여권번호로 등록하면 되고요. 해외 이주비는 지정된 거래은행에서 환전하면 되고, 해외 이주 인정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주비가 지급이 되고, 10,000불 이내에서 여행경비가 지급될 수 있다. 이런 부분만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그 이외에 기타
재외동포의 재산 반출에 대한 거라든지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재를 그냥 한번 보시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상품은 여기까지 정리를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